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케아 압니까? 네. 이케아가 가구인데 그게 어떤 가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싼 가구입니다. 이케아가 원래 가성비라는 걸 추구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이케아 회장이 짠돌이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부호 중에서 짠돌이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안 타고 비행기를 타도 언제나 이코노, 그 닭장을 탄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늘상 타는 그 닭장, 그 좁은 데를 탄다는 거예요. 사실 회장 정도면 아마 전 세계 한 10위에서 20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일 겁니다. 그분이. 그런 정도인데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가는 데를 가도 될 건데 왜 닭장을 타고 갈까? 여러분 닭장 타보셨죠? 유럽이나 이런 데 한 10시간 막 이렇게 가면 막 죽죠. 그 닭장.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탈까? 응?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자기가 닭장을 한번 타면 회장이 닭장을 타잖아요. 모든 밑에 사람이 닭장이죠. 누가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겠어. 전부 닭장이죠. 그러면 얼마가 절약되겠어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뭐 매출이 뭐 5천억 뭐 이렇게 돼서 3호점, 4호점도 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었어요. 왜 이케아가 잘 될까요? 싸니까? 싸니까? 그래요? 일본에는 이케아가 실패했는데. 왜 그랬을까, 일본에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케아가 추구하는 게 저렴한 비용에 좋은 제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제품은 저렴한 비용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문화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래되면 다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비쌌던 게 지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뭐 통일신라 시대 뭐 토기예요. 그거 큰 돈 안 됩니다.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도 다 나름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렴하면서 최고급 품질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건 누가 생각해도 이쪽으로 안 맞잖아요. 그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말하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이케아인데 일본에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가구 기업이. 그래서 이미 그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케아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들어갈 때 그쪽이 비어 있으면 당연히 그 무주공산으로 쉽게 들어가는 거고 그쪽에 뭔가 대항마가 있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케아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이케아가 쉽게 못 뚫고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쭉쭉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구가 비쌌거나 안 그러면 한 번 놓고 안 쓰는, 그러니까는 한 번 갖추면 잘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용으로 한번 사가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쓴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정신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구들이 비싸고 쉽게 안 바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케아는 좀 새로운 생각을 해서 가구도 뭐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싸고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고 그게 먹혔던 건 우리나라에 그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항마가 있으면 굳이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익숙한 걸 사람이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불교 안에서도 뭐 결혼하는 부분도 있고 뭐 티베트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혼동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데 이 두 구조가 그러니까는 독신, 결혼, 상업, 농업, 유목, 그다음에 이거 주술, 합리성, 신분제에 대한 인정이냐 비인정이냐 이렇게 특징적인 구조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왜 이 안에서 이렇게 흐름들이 바뀌어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상업이 이슬람의 흥기로 인해서 절단이 나고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슬람이 8세기부터 이슬람이 인도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서 개인자가 손대가지고 틀렸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10세기 아프가니스탄 쪽에 나중에 이거 PD님 좀 앞에 거 좀 잘라봐. 제주 컷. 제가 이런 연대 기억을 잘 못해서 적어놨더만 또 괜히 또 아닌 거 아니야?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본토 쪽으로 점점 들어와서 이때가 되면 노예왕조가 생겼을 때가 되면 이제 인도 불교는 1203년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사라진 때가 1203년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인도 불교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는 지금 사라진 지 한 800년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렇게 이슬람이 진출하면서 무역 루트가 차단되니까 점점 불교는 힌두교 닮아가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는 수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수입 루트를 찾아야 되고 그게 농업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는 큰 타격을 안 받고 있으니까 자꾸 얘네 거를 좀씩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해봐요. 현기차야. 이쪽이 삼성이야. 삼성은 주력이 전자입니다. 이쪽은 차잖아요. 삼성이 자동차를 계속 밀었으면 현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현대도 전자가 있었습니다. 현대전자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뭐 하이닉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저 SK 하이닉스가 돼서 지금 대박 기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마 현대전자가 그 원형일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거든요. 물론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쪽은 잘 모르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현대가 만약에 자동차로 안 하고 이 전자로 계속 간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삼성을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뭐 못 이긴다고까지는 말 못해.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 이긴다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그 브랜드 가치를 따라오려면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힌두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그러면 뭐하러 불교 믿냐? 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야 서로 판매하는 게 달라. 한쪽은 자동차를 팔고 한쪽은 전자를 팔아. 그러니까 서로 하는데 한쪽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야 난 자동차 쪽 비중을 접고 전자 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 뭐 하냐면 야 그럼 삼성 사지 뭐하러 현대 사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전자제품을 사면 그건 약간 이류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계속해서 바라문교 시대 때부터 이걸 발전시켜 왔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장사 안 된다고 갑자기 돌변한 쪽이 이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냐고. 이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불교는 힌두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라고 하는 게 물론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 부분은 힌두와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냐면 인도 불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 안에 존재하다가 바라문교나 힌두교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어떤 산맥이었고 결국은 그 안에서 사라진 거다. 그리고 지금도 힌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실제로 힌두 사원 안에 붓다가 모셔져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그렇게 모셔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후 외환 때문에 불교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후예요.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의 결정적인 거는 상업의 붕괴. 그건 이슬람이 초래한 겁니다. 이슬람이 초래한 상업의 붕괴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쪽이 불교 영역이고 이쪽이 힌두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눠졌다? 그건 아니고 불교도 밑에는 있는데 주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류가. 그런데 이슬람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일로 들어와. 인도는 무조건 일로 들어옵니다. 왜? 히말라야가 있거든. 히말라야가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밀림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 한 번도 인도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서로 전쟁한 일이 없어요. 저거 못 뚫습니다.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니까 언제나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인더스 문명을 나중에 아리안족이 정벌할 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슬람이 중동에 있었으니까 쭉쭉 들어오지. 그럼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불교 쪽이 타격받겠죠. 이게 불교고 이게 힌두교니까 불교 쪽이 타격받겠죠. 그래서 불교 쪽이 점점 그래서 이쪽 델리에다가 수도를 세운 게 이 노예 왕조거든요. 그리고 그때 4개의 큰 사찰이 있었어요. 그게 비크라마실라 사원, 오란다푸리 사원, 나란다 사원, 그다음 바즈라사나 사원. 나란다 사원이 이 중에 제일 유명하죠. 왜? 현장 스님이 유학을 하셨던 데기 때문에 나란다 사원이 유명해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 나란다 사원은 뭐 잘 나갈 때는 승려가 한 10,000명. 그다음에 유적의 직경이 8km, 10km 막 이 정도. 도시입니다. 도시. 둘레가 아니고 직경이. 예, 직경이. 그중에 지금 현재 한 1km 정도가 발굴이 돼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사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그러니까 옛날 서울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 사대문 서울보다 더 큰 겁니다. 그게 사원이에요. 그게 하나의 사원.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왜 나란다가 없어지는 걸 기점으로 안 놓고 비크라마실라가 없어지는 걸 기점으로 놨을까요? 비크라마실라가 더 큰 사원이기 때문에. 더 큰 데기 때문에. 그래서 비크라마실라가 1203년 이슬람 군대에서 이제 다 파괴가 됩니다.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파괴되면서 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냐면 티베트로 넘어가죠. 티베트로.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활성화되는 게 이렇게. 1203년이면 이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고려 중기입니다. 고려 중기. 그래서 진울 스님. 그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원나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에요. 이 4절 중에서 이 나란다는 나중에 이제 현장 선생님 때문에 얘기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데는 사실은 2절입니다. 바즈라사나 사원, 금광보자 사원. 4개의 큰 절이 있었던 거예요. 왜 4개를 꽂을까요? 왜 사대천왕을 저렇게 꽂을까요? 인도는 사진법 때문에. 네. 저 바즈라사나 사원이 어디냐면 금강보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금강보자가 있는데 붓다가야입니다. 붓다가야의 영역에 큰 사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 가시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 유적. 그리고 이 유적은 지금 살아있는 거고 나란다 사원은 이제 파괴되고 이제 발굴된 거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군데를 볼 수 있죠. 보통 인도에 가시면 이 2군데를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쭉 안행이라고 그래서 기러기가 줄 맞춰 가듯이 줄 서서 이렇게 쭉 가니까 군대인지 알았대. 그래서 뭐 죽였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슬람을 무슨 뭐 바보로 알아. 이슬람이 그렇게 이슬람하고 몽고는 다릅니다. 몽고는 진짜 힘만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 문명권이라는 건 없어요. 이슬람은 지금 서양에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이슬람 문명권이 그대로 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걔네 문화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얼핏한 놈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보는 시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슨 뭐 군대로 착각해서 이런 사원들을 다 죽였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사원은 파괴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누가 그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왜 같은 종교인데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몽고가 불교인데 황룡사를 불지르는 게 몽고예요. 왜 불지를까? 아니 불교인데 왜 불을 질러? 황룡사 같은 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의 그게 저항의 구심점이 돼요. 그걸 하나를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불을 질러서 타고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면서 다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다 포기야, 이제. 이해가 돼요? 모든 거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탈을 하든 뭘 하든 저항할 생각이 없어져. 저렇게 대단한 것도 무너졌는데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지배하려는 입장에서는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런 거를 파괴했기 때문에 불교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자이나교는 살았다. 자이나교도 이쪽이거든. 불교랑 같이. 자이나교를 얘기하면 이쪽하고 똑같습니다. 이쪽 영역에 속하는 게 자이나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불교가 사라졌으면 자이나교도 사라져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 안에서 또 문제가 있었구나. 불교 안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힌두교하고 닮아갔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이나교의 특징은 뭐냐면 빡십니다. 오늘날까지도 옷을 벗고 다녀. 무소유기 때문에. 박애주의자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유기 때문에 그냥 벗고 다닌대. 너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걔네는 아직도 공이파라고 하는 그 자이나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빡시면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도주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게 적절한 타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행복에 이르는 뭐라 할까? 이게 중도를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왜 주변에 많이 있어. 근데 자이나교는 그런 식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엄격주의입니다. 아닌 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 식으로 엄격주의가 작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쫄아들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쫄아들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아. 근데 불교는 저 중도주의가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깨달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약할 때는 타협을 하기가 좋은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밀교 쪽으로, 그러니까 힌두교 쪽으로 다 갈 수 있었던 것도 중도주의를 잘못 이해한 어떻게 보면 타협점의 결과예요. 타협점의 결과. 그렇게 해서 불교는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부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죠. 사자는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죽을 수 없다. 단 내부의 벌레 때문에 죽는다. 사자가 골로 가고 있어도 외부 동물이 사자를 건드리진 않는데 왜? 저게 골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무섭잖아.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아픈 척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나 이런 애가 와갖고 좀 이렇게 뜯어먹어볼까 이랬다가 훅 하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훅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벌레들에 의해서 결국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하나는 이제 힌두화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중도주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뀔 거면 완전히 바뀌던가 아니면 보수주의가 오히려 오래 가요. 어정쩡하게 바뀌는 집단이 제일 훅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리드하면서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집단이거나 아예 꼴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오래 갑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 해내면 그 집단은 망한다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가 사실 없어지고 자이나교가 남는 거는 자이나교는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집단이에요. 약간 꼴통과 지금까지도 벗고 다닌다니까. 아니 자이나교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는 그러한 보수적 전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어줍지 않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바꾸는데 그 시장을 변화를 주도할 정도의 바꿈이었냐? 그게 아닌 거예요. 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의 바꿈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나 이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죽는다고. 죽는다고.
또 다른 무언가로 바꿔야죠. 삼성이 갤럭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첫 발을 내디딘 건 아니지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는 것도 먼저 만드는 거죠. 폴더폰도 먼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힘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걸 넘어설 정도의 속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이기는데 부처님은 사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출세하셨을 때는 시장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고 개척해 갈 수 있었는데 저 밀교가 들어올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이쪽이 아까 공격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슬람이. 예,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이 북인도가 싹 쓸리는 거거든요. 싹 쓸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슬람의 위치는 제가 여기다 이슬람은 안 썼거든요. 눈치를 여러분 못 채셨을 거야. 이슬람은 안 썼는데 이슬람이 여기 중간적 위치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결혼을 하는데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신분제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힌두교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쌍놈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으로 떨어집니다. 힌두교 카스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슬람으로 넘어가면 그냥 양민입니다. 이슬람이니까 노예 왕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이라고 봐봐. 그러면 이슬람에게 공격받는데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불교는 못하겠고 지금 상황에서 불교는 못하겠고 힌두 아니면 이슬람. 난 선택권이 있는 거야. 힌두로 가서 쌍놈으로 살래? 이슬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평민으로 살래? 이게 애매하죠? 이슬람은 이슬람만 믿으면 평등이에요. 그러니까는 알라신만 믿으면 평등이에요. 안 믿는 놈은 조져. 믿으면 평등이야. 믿으면 평등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맞는데 어떻게 맞는 쪽으로 갑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가 그랬다니까? 몽고 때도 우리가 그랬어.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적응하는 문제로 부딪히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힌두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슬람의 침략을 통해서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로만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중도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앞쪽으로 가면 이것도 이슬람 때문이죠. 왜? 이슬람이 만들어지면서 무역루트가 차단되고 거기서부터 힌두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불교가 끝났느냐? 불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 유교가 없어진 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교가 없어진 걸 그때쯤으로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10년이 됐어요. 11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유교가 그럼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크리스마스가 한 달, 부처님 오신 날이 하루. 그런데 크리스마스보다 큰 게 유교 명절이다. 그게 설하고 추석, 설, 추석.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없어지겠죠.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현대같이 빠른 변화 속에 있는 시절에도 100년이 지나도 유교가 그 정도의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되돌려 말하면 불교가 1203년에 무력에 의해서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됐어도 그 뒤에
상당 부분은 문화적인 거나 관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1300년대 사람. 지공선현이라고 인도 분인데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저 원나라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들렸다가 티벳 갔다가 쭉 해가지고 운남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중국 북경까지 와요. 그때 원나라 황제가 금강산에 가서 야, 내 이름으로 향 좀 피우고 와 이래갔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또 우리 금강산에 왔고 향을 피우고 가. 근데 저분의 연대를 보면 1300년대 출생이니까 1203년에 불교가 없어졌으면 없어진 지 100년 뒤에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불교네? 이게 가능해?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 지금도 우리가 유교가 없어졌지만 유교가 몇 명은 있죠. 지금도.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을 거다. 지금보다 훨씬 게다가 변화주의가 느리거든요. 예전에.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구조가 있는 거예요. 불교와 힌두교라고 하는 두 가지 층. 그리고 불교를 누가 대체했느냐? 이슬람이 대체했죠. 그리고 이슬람은 신분제에 대한 평등. 그러니까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이슬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중에 인도가 독립하면서 힌두가 여기를 먹어버리고 이슬람을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신분제로부터 자유로울 만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저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제로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부터 천민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계속 천민이었으니까. 근데 저 카스제도상에서 누가 천민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불가수 천민, 천민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외국인 혼혈, 이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천민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수요들은 계속 있게 마련이죠. 그다음에 저런 나라가 더 크면 혼혈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게 뭐 좋은데 무슨 피 따지게 생겼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불교 인도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이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베드카르가 이 사람이 수드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유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법무부 장관도 하고, 저 사람이 이제 신불교 운동. 그래서 불교를 새롭게 일으켜야겠다. 그러니까 저 불교는 기존의 1203년에 불교가 없어졌다. 그 불교가 아니에요. 한국 불교를 얘기하면 마치 천태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태종이나 원불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다 최근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걸 가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신불교 운동에 가담한 사람은 누굴까? 신분제에 불만 있는 사람이겠죠. 신분제에 불만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밑에 쪽이겠죠. 위에가 왜 신분제를 부정하겠어? 조선시대 때 양반이야. 신분제를 없애시다. 굳이 내가 왜? 기득권층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낮은 사람이 언제나 불만이 있는 거지 높은 사람은 불만이 없죠. 그래서 이 신불교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하위 카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불교의 연장선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불교가 자인화교보다 더 종교인구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4번째로 많을 거예요. 4번째, 5번째 정도 되겠다. 첫 번째가 힌두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 그 다음에 시크교, 그 다음에 기독교도 있고, 그 밑에 정도가 아마 불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신불교 운동을 통해서 불교가 이렇게 지금 많이 세력이 늘어났는데 저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거는 신불교라고 봐야 돼요. 불교는 불교인데 신불교. 여러분이 이제 신자 이거 진짜 이게 네오인데 이 신자에 대해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유교도 있어요. 유교, 신유교.
도가, 신도가 이렇게 신자가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버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영화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2 이렇게 나왔는데 연결되는 영화도 있고 완전히 다른 영화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자가 들어가면 연결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완전히 다른 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게 과연 불교는 독립종교였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힌두교나 바라문교로부터 독립된 종교였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저렇게 싹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주류였다가 나중에 유교에 밀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교는 왜 동아시아에서 1000년 동안 불교에 눌려 있다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아니 1000년 동안 눌려 있으면 죽는 거 아니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불교가 유교에 500년, 600년 동안 두드려 맞았다 라고 하지만 억울할 건 없다. 그 전에 우리가 1000년을 때렸다. 1000년을 때렸다. 억울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 뒤에 맞은 것 때문에 자꾸 각인이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최근이고 때렸을 때는 한참 전이라서 전생처럼 느껴져 자꾸.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상황이 그게 아니야. 상황이 그게 아니야. 그런데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유교는 1000년 동안 눌려있다가 다시 살아날까? 그리고 불교는 왜 1000년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였다가 동아시아에서도 싹 밀려날까? 불교의 두 가지 의문점이 그거거든요. 하나는 인도에서 종갓집에서 불교가 살아났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화두로 맨 처음에 제시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해석을 해드린 거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또 하나의 문제, 이제 앞으로 계속 동아시아에서 대두될 문제인데 왜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1000년 동안 주류였다가 이류로 물러나는가? 신유교에 의해서 이류로 물러나는가? 이 얘기인데 거기에서의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관원상제례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 유교에는 관원상제례가 있어요. 그걸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관례는 거의 안 해요. 관례는 요즘 들어서 관례는 거의 안 하죠. 예전에 박지훈의 성인식 이후로 관례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유교 중에서 남아있는 게 설, 추석 말고 관원상제례에 남아있어요. 혼인할 때, 혼인이야 유교식으로 안 하지만 패백 같은 거 따로 모여서 집안 어른들끼리 패백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 상제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이건 100% 수긍, 다른 식으로 할 게 없잖아. 거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해도 거의 이쪽하고 비슷해요. 그냥 절을 하느냐 마느냐. 향 대신에 꽃으로, 그거 별 관계 없어요. 어차피 향도 향이기 때문에 꽃도 대체해도 관계는 없어요.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꽃공양 진짜 많이 올리는 이유가 꽃도 향이라니까. 그래서 얘네도 대체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혼식은 거의 대체죠. 결혼식 여러분이 하신 거의 그 결혼식장에서 하고 주례를 놓는 거는 천주교식이에요. 신부 앞에 그 신부 말고 그 신부가 주례야. 그 신부가 주례야. 그래서 신부가 이게 면사포를 쓰는 거라고요. 원래 성당에 가면 미사포 쓴다고요. 신 앞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 면사포 쓰는 문화가 있고 신이 이제 그 신부가 이제 이렇게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례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거는 안 맞는 거다. 이게 지금 내가 천주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무슨 놈의 주례를 두느냐.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이 오히려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식은 이미 천주교화 됐는데 관례는 안 하니까, 20살에 관례는 안 하니까 혼례는 상당히 천주교가 됐는데 상제례는 안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교 거냐? 유교 거죠. 유교에 관원 상제례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1000년 동안 눌려 있어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불교 거 있냐? 이거 봐라.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가르쳐 줬다가
혼날 수도 있는데 어른들한테 이거 혼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 시달림이라고 아시죠? 이제 시타림 예전에 인도에서 시체를 버리는 숲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림이라고 번역하고 시체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음사를 해서 시타림인데 그걸 또 이제 말장난으로 해서 시체가 많다 그래서 시다 시체가 많다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차다짰어요 원래는. 그래서 말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한림 찬숲이라는 뜻이에요. 시체를 유기하는 숲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공동 묘지를 쓰는 게 아니고 인도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시체는 영혼이 없고 그냥 낡은 옷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달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되냐면 돌아가셨을 때 염불해 주는 의식. 스님들이 와서 염불해 주는 뭐 한 3일장이면 뭐 2번이든 3번이든 와서 염불해 주는 거. 그런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소렴에 해당하는 걸 해요. 소렴이 이제 사람 어른 돌아가시면 이걸 다 닦아내고 옷을 성복시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손발톱도 이렇게 잘라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딱 모아서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렴, 대렴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데 염할 때 하는 건데 그걸 정신적으로도 한 번 더 해요. 그게 시달림이에요. 그래서 삭발 아니 옷도 입게 해드리고 머리도 깎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도제나 사십구제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몸 씻겨드리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언제나 삭발이라고 나와요. 삭발. 삭발이 뭔 뜻이냐면 스님 전용 의식이었던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야 일반 집에 가면 이발이라고 해 이렇게 가르쳐줘. 왜 일반인을 다 삭발시킬 수는 없잖아.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거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하는 걸로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화장이 일반화됐지만 그게 예전 의식문이거든요. 예전에 화장할 수 있는 집단은 불교밖에 없죠. 불교를 믿는 집이라도 조선시대 때 화장하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다 매장이죠. 그런 정도로 보면 불교는 일반인들에게 쓸 수 있는 통과 의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통과 의례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독립종교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교가 과연 독립종교였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명상의 흐름이었냐? 어떤 명상주의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왜 하필 불교가 끝까지 통과 의례를 제대로 못 만들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통과 의례를 만들었으면 유교로 대체가 안 됩니다. 유교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완전히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가진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의례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통과 의례는 모든 종교 전통의 독립 종교가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패턴을 불교가 안 밟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미스테리한 겁니다. 진짜 미스테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 싹쓸이가 일어났고 동아시아에서는 신유교의 뒤치기를 당해가지고 뒤집기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통과 의례 사건 때문에. 통과 의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교리를 만들어내세요. 금방 만들어냅니다. 통과 의례를 만들어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사시 대체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몇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허리 굽혀서 인사하기, 악수하기, 거수격리하기 몇 가지 없어요. 야 그거 말고 인사하는 거 다른 거 하나 만들어봐. 진짜 어렵다. 만들긴 만들었지 우리도. 야 이런 거 만들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불과 몇 가지밖에 안 쓰는 거야. 이게 통과 의례의 힘이에요. 이와 비슷한 게 통과 의례의 힘이라니까요. 근데 불교가 왜 저걸 착안을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저걸 가졌으면 신유교가 뒤집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유교가 왜
유교가 눌려 있다가 신유교로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부활할 수 있느냐? 통과 의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완전 싹쓸이가 안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서는 쓰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만약에 불교의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통과 의례를 만들겠지. 어떻게 해서도 만들어내겠지.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만드는 게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로 해서 인도 불교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까지, 그리고 인도 불교에 있어서의 미스테리들, 그래서 왜 불교만 사라지고 힌두교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이나교는 왜 남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미스테리, 그건 통과 의례가 과연 존재했느냐, 그리고 통과 의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불교는 과연 독립된 종교냐,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리고 독립된 종교가 아니면 더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움직이는 불교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갖고 있는데 불교 명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천주교인인데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건 또 새로운 견종이야?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종의 진화야?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중 겹치가 안 나오는데 불교 쪽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주의에 대한 강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긍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작용할 때는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싹쓸이를 당한 거, 그게 부정으로 작용한 거고, 긍정으로 작용하는 거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나는 천주교인이면서 불교, 개신교인이면서 불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희망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답을 못 내겠어요. 오늘 이제 인도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하지만 중국까지 가는 길이 멀죠. 인도에서 중국까지 한 방에 훅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서역도 있고, 그러한 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실크로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이 프로 시작할 때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드릴 수 있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인도 밖으로 불교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랑 접해 있는 나라 중에서 불교가 발전한 나라가 인도 옆에 스리랑카. 뭐 인도의 눈물 이래가지고 이렇게 눈물 같진 않고 주먹도끼 같이 생겼는데 뭐 보석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스리랑카에 이쪽 불교가, 이 서북 쪽 불교가 갑니다. 이게 이제 마힌다라고 하는 아쇼카 왕의 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왜냐하면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아쇼카 대왕이 불교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위상이 굉장히 커요. 그 덕분에 아쇼카 왕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불교 국가들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도대체 어디까지 정확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기록에는 아쇼카 왕의 아들로 나오는 마힌다 장로가 이제 개척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현재 캔디에 있는 불치사. 부처님 치아사리, 300년대에 넘어가는 사리예요. 칼린카 지역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리는, 불교는 아쇼카 왕 때,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에 마힌다 장로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외에 가장 먼저 불교가 전파된 1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아쇼카 왕의 불교 전도사 확대. 그때 로마 쪽으로도 보내거든요. 히랍 쪽으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아쇼카 왕이 전도사를 파견했을 때 스리랑카 쪽은 인도랑 붙어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당신 아들을 보냈다. 스님이면서 아들인 마인다 장로를 보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딸인 상가미타도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보리수를 들고 왔다 이런 전설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늘상 얘기에 나오는 거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황룡사에 황룡이 나타났대요. 황룡사를 왕궁을 짓고 있는데 진흥왕이 왕궁을 신궁, 자궁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궁을 짓고 있는데 황룡이 나타났대. 알딸딸하죠. 얘가 약간. 약간 알딸딸하죠. 하지만 그게 유일본, 역사에 있는 유일본이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면 그 공백을 뭘로 배울래? 왜 황룡사인데? 그리고 왜 왕궁 짓다가 실제로 발굴을 해봤더니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하고 사찰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파보니까 진짜 왕궁을 짓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사찰로 바꿨어. 이 양반이 장신 그 진흥왕의 부인이 버풍왕의 부인이 섭정을 하거든요. 진흥왕이 조카입니다. 버풍왕 조카. 그래서 섭정을 당하다가 20살이 돼서 이제 친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친정하겠다. 근데 이 섭정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거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내 독립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 궁을 하나 짓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원대한 포부를 하고 거기 이제 서울로 말하면 잠실 같은 데지. 뻘이 있던 데야. 늪지대. 그래서 그걸 막 메꿔가지고 잠실도 그랬거든요. 잠실도 원래는 그게 누에잠자를 써가지고 남산 서울 남산에 이 가장 중심 봉우리가 잠두봉이에요. 누에대가리봉. 그래서 그 기운이 잠실에 미친다 그래서 거기서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남산이 기운이 좀 약해요. 풍수지리로 보면. 그래서 남산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다 뽕나무 밭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이쪽이 좀 상습 침수 지역.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습 침수 지역.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잠수교 하듯이 비만 오면 잠긴다 그래서 잠실. 아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잠실이 물이 안 차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물 빠졌어요. 그전에는 계속 비만 오면 물. 아니 서울에 오래 사신 분은 다 알아요. 그때부터 잠실에 살았으면 부자 됐지. 부자 됐지.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식의 개발하기 좀 어려운 데를 개발하고 그걸 막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을 동원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름이 황룡사로 바뀌고 절로 바꿨어. 그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왕이 이걸 바꿨겠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 사료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진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이 들지만 방법이 없어요. 늘상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이것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이 마힌다의 정당성이 아니에요. 마힌다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스리랑카 불교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불치사. 이거는 300년대에 이쪽에서 넘어갔대. 이 부처님 치아사리가.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지역, 그 다음에 칼링카 지역에 있었던 요 사리를 이혼해 와가지고 이게 스리랑카 불교의 정당성을 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투트랙 작전으로 갑니다. 그게 스리랑카 불교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0년 되면 우리나라에 고구려나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는 시절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800년 뒤에 여기서 들어오는 사리가 진짜 사리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굉장히 좀 이게 알딸딸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이런 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 거기까지는 인도고 그 옆에 미얀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버마로 되어 있는 나라. 슬프지. 버마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수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아웅산 폭파 사건이 떠올라. 지금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아무튼 미얀마로 국호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미얀마가 버마예요.
버마. 여기도 인도랑 붙어 있으니까 얘네도 무언가 정통성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얀마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데고, 미얀마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쉐다곤 파고다가 있어요. 탑돌이 3번 하면 땀나는 데가 있습니다. 탑이 겁나 커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닫자마자 271제쯤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주었다는 대상에게, 제위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줘서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무역이 너무 잘 돼서 그 보은으로 탑을 세웠다는, 그게 쉐다곤 파고다 탑이에요. 쉐다곤 파고다 탑.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구라인 게 밝혀졌죠. 이건 구라인 게 뭐 100% 밝혀졌어요. 왜? 대당서역기에 보면 현장 스님이 이렇게 인도로 들어가시다가 여기에서 그 탑을 봤다라고 적고 있거든. 그 지역이 바르예요. 바르. 바르가 어디냐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여기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프가니스탄. 이게 실크로드에서 아주 중요한 무역 루트예요. 그래서 그쪽에 탑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인도는 서쪽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미얀마는 구라인 게 확실하고, 여기는 의심스럽고 이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확실하고, 확실해.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해. 인도랑 가장 붙어 있는 나라들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 불교가 발전하니까 우리도 인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가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이 뒤에 나라들한테 하고 싶겠지. 태국,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게 하고 싶었겠지.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 또 다른 전승들, 그리고 중국에도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의 선종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심법을 이었다. 마음은 법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태종에서도 25조 금구상승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이은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밀교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밀교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 불교가 파괴될 때 이 인도 불교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냐면 티벳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서 쳐들어와.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아마 다 힌두교에 이렇게 다 흡수돼 버렸을 거예요.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 그런데 이쪽으로 간 사람이 대박이 난 이유는 뭘까? 이쪽에는 약간 문화가 떨어졌지. 약간 문화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가서,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니케아가 왜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을 했겠냐,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했겠냐, 그랑 똑같은 거지. 그쪽에 별로 좀 약했었지. 실제로 티베트에 밀교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세기에 벌써 파트마 삼바바라고 하는 사람 호랑이 타고 들어갔대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호랑이를 타고 간다는 거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왜? 인도 본토 이야기면 사자를 탔겠죠. 호랑이는 추운 지역에 살죠. 더운 지역에 사는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동네 전설로 윤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호랑이 더운데 안 살잖아. 그러니까 불교의 상징은 언제나 사자나 코끼리로 나오지 호랑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호랑이를 타. 갑자기.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늘상 하는데 이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선이 학 타거든요. 학 타면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호랑이 타고 있으면 응침 맞는다. 그게 걷는 것보다 꼭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 꼭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호랑이 안장도 없고 어떻게 탈 거야. 진짜. 탔다고 생각해봐.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그게 안 편해요. 말도 생말 타면 쉽지가 않다니까. 아작이 난다니까. 근데 호랑이가 내가 천천히 갈게요 이러면서 갈 놈도 아니고 대부분 그게 뭐냐면 저쪽에 있는 토템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강해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디야 부탄에 가면 그 탁상사원이 이 파트마 삼바바가 호랑이 타고 탁 떨어진대래. 몰라.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 근처 가면 또 호랑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호랑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쪽에 호랑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쪽하고 벵갈 쪽, 벵갈 지역하고 히말라야 쪽에. 그리고 시바신 관련해서도 호랑이 가죽 깔고 앉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마 삼바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 쓴 사람이에요. 티베트 사자에서 쓴 사람. 그리고 저희 밀교, 약간 야리안 밀교, 뭐 이런 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티베트는 약간 첫 단추가 조금 좀 애매하게 끼어졌어요. 애매하게 끼어졌어요. 그리고 티베트 같은 데가 원래 무속 쪽에 가까워요. 그게 이제 벤교라 그래가지고, 벤교라 그래서 티베트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폐쇄성 있는 데가 샤머니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섬같이 위험이 노출군이 심한 데가 잔 샤머니즘이 세. 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죽을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비방 뭐 이런 거가 많고, 그다음에 저렇게 격리되는 지역이 있어요. 격리되고 살기가 험한 데는 좀 뭐라 할까 약간 신비성이 강한 샤머니즘이 셉니다. 그런 주술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벤교인데 저거랑 또 이제 밀교가 합쳐지는 게 티베트 불교예요. 이거 플러스 밀교가 합쳐지는 게 티베트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꼭 밀교도 아니에요. 약간 이 동네에서 변형된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된 밀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티베트가 중국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공선현이라고 하는 분이 마가다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쪽 스리랑카도 한번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티벳을 거쳐서 중국 운남으로 차마고도 쪽으로 내려가서 운남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티베트가 중국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티베트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불교는 중국 불교예요. 문성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때 들어갔을 때 첫 발을 내디는 게 그래서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교 세력들이 들어가고 이 두 가지가 티베트 불교에서 각각의 세력들을 점하고 있었겠죠. 이게 점점점 통일왕조가 되고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통일성이 갖춰질 때 이때 삼해 논쟁이라고 해서 700년대에 한번 대박 붙습니다. 삼해사라고 하는 절에서 논쟁이 붙어요. 왕 앞에. 티베트 불교의 카마라실라라고 하는 연하계라고 하는 사람이고 카마라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대승하상 마하연이라고 하는 선불교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를 중국 문화권에서 볼 거냐, 이제 인도 문화권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카마라실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가 손을 털고 나왔다는 거죠. 이 선불교 계열이 언제 어느 계열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사천 쪽으로 들어갔으면 참화고도 쪽이면 뭐 정중사 무상스님계 쪽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좀 뭐 복잡한 얘기들이 나중에 그쪽하고 뭐 연결되는 거다 뭐다 뭐 얘기들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티베트는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 쪽이 양쪽의 세력을 이렇게 균형 이렇게 다투다가 왕하고 관련돼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저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판단자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자가.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냐. 권력자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갈려요. 그런데 티베트 쪽은 아무튼 밀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나중에 본토가 밀교였었으니까 이게 밀릴 때 1203년
그러니까 1203년까지 기다리진 않았겠지. 그 전에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쪽 넘어가게 되는 거고. 뭐 이쪽으로 간 사람, 이쪽으로 간 사람 다 있었겠죠. 다 자기 반연대로 넘어갔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티벳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제가 그 당시에 큰 스님이면 티벳으로 안 가죠. 왜? 힘들잖아. 히말라야로 제정신에 가고 싶어? 어때요? 그래 쉽게 안 가요. 그러니까 저쪽 판단은 생각보다 어려운 판단이에요.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분들이 이제 결국은 살아남아서 대박이 난 거고 나머지로 간 데는 다 어딘가에 흡수됐거나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지 않게 된 거고. 그래서 마치 밀교가 전부 이쪽으로 싹 옮겨간 것처럼 티베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저게 오래 못 가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잠깐 있는 어떤 동학 농민운동 같이 그런 걸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마을에 숨어 있어요. 약간 비승비속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빠져나가면 다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쉬운 생각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는 데를 떠나서 완전히 판을 바꾼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쪽으로만 다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 티베트 불교가 아무튼 발전하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불교의 끝이 일로 옮아왔기 때문에 종갓집은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야, 인도 불교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전파돼서 성공한 데는 우리야.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삼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비구가 제도되기 전에 그 머리카락이 우리한테 왔다니까. 서로 자기 유리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로 유리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옛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밀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물론 후기 밀교에서 그 흐름,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계속 내려오던 그 흐름에 한 본류가 넘어간 거는 맞아. 그걸 부정하진 않아. 하지만 이거는 후기 거잖아. 다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의 성리학이 아니고 너네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잖아. 그것도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건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다르잖아. 이 말도 되죠. 이 말도 되죠. 이쪽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야, 부처님이 살아서 돌아다니실 때는 여긴데 왜 너네 여기 거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서 얘네가 쓰는 건 빨리어예요. 빨리어는 서북인도 방언입니다.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다. 자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오래된 문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불교에? 티베트 거는 아니겠지. 티베트 거는 다 후대 거니까. 그리고 인도에는 오래된 게 없어요. 땅을 파도 안 나옵니다. 왜? 습지거든. 덥잖아. 인도 딱 생각하시면 그게 아열대 기후 덥고 습도가 높잖아. 그러면 유물이 책 같은 게 남았겠어요? 물론 종이를 쓴 것도 아니지만 폐업을 쓰든 뭘 쓰든 어디 나무에 새기든 남았겠어요? 돌에다 새기는 거 외에는 안 남습니다.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다. 문제가 복잡하다. 여기 거는 다 뒤에 거. 여기 거는 여기 거. 여기 거는 그게 그 오래된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여기였었고 발이었었고 여기는 구라. 그런데 제일 오래된 문헌이
어느 쪽에 있는 줄 아세요?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의외로 중국계 오래 있어요. 중국계. 이게 왜 동떨어지게 왜 중국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대요? 이유는 뭘까? 우리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꼭 의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요, 이게 목판 문화예요. 목판 인쇄 문화. 인쇄 문화. 이 인쇄 문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목판이 좋은 겁니다. 활자가 안 좋은 겁니다. 활자가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목판이 좋은 거예요. 통판 이렇게 고려대장경 같이 이렇게 파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금속 활자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글자씩 조판해서 찍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아요. 답부터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예? 아니, 변형 갈아 끼면 더 좋지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중국에서는 활자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중국은 활자를 안 만들었을까? 이건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국은 시장이 넓어서 목판으로 고려대장경을 하나 만들었어. 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냥 책을 이게 100판짜리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요거를 다 다를 때까지, 나무가 다 다를 때까지 인쇄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장을 찍으면 나무가 글씨가 뭉개져.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0권을 팔면 수지가 남겠지. 내가 출판업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이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시장이 작아서, 고려는 시장이 작아서 1000개를 인쇄하면 실제로는 200개밖에 안 팔리고 800개는 재고로 쌓여요. 중국하고 시장이 달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적자를 보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200개에 1000개 값을 붙여서 팔아야 되거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 거 수입해 오지. 야, 수입해다. 이게 수입하자. 옛날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200개만 찍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요거를 살살살살 잘라가지고 재활용을 해보자. 이게 활자의 발견이에요. 이게 활자의 발견. 그럼 활자가 통판보다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지나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저거를 활자로 인쇄했다라고 이해하냐면, 활자가 글씨들이 좀씩 흔들려요. 예전에는 이걸 똑바로 잘라내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요 틈에다가 넣고 조판이라고 하는 게 요 활자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배열하는 거잖아요. 식자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배열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글씨가 조금씩 흔들려요.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좋으니까 딱 맞을 건데, 예전에는 그래서 글씨가 자들이 흔들려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저게 활자본이냐 안 그러면 목판본이냐를 보거든. 그리고 목판본에 오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오자 비율이 훨씬 적어요. 활자가 오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활자는 손쉽게 오자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찍어보고 아니면 새로 찍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판은 오자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야, 너 새로 파. 이러면 일이 굉장히 커지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해? 활자는 이렇게 해서 한 줄 쭉 빼내고 탁 넣고 쭉 넣으면 되잖아.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활자가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우리는 왜 1234년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견을 했는데 문자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책이나 이런 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늦게 활자를 만들어냈지만, 걔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칙 해가지고 종이 붙이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하나씩 뜨는 거고, 걔네는 포도주 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찍어낸 거잖아요.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쟤네는 혁명이 됐고 우리는 혁명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자 때문에 혁명이 안 된 거예요. 활자를 만들어도 너무 많은 글자를 만들어야 돼. 이게
걔네는 알파벳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알파벳 중에서 많이 쓰는 것만 좀 더 만들면 돼.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우리는 한자를 만들면요. 만약에 주물로 뜨잖아. 금속 활자를 만들잖아. 수천 자를 만들어야 돼. 수천 자를. 야, 그거 만드는 바에는 파는 게 싸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혁명으로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동아시아 글자는 모아쓰기거든요. 모아쓰기. 우리가 한글도 모아쓰기고 한자도 모아쓰기잖아요. 영어는 풀어쓰기잖아.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쭉쭉쭉 가잖아. 그렇게 해서 걔네가 풀어쓰기고 걔네는 단순 반복되는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활자를 만들었을 때 유리한 거지. 한글을 만들어도 다 다른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음 모음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모아쓰기이기 때문에 그걸 붙일 수가 없잖아. 다 다른 글자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죠?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벌어져.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아쓰기가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되면서는 모아쓰기가 훨씬 유리해진 거예요. 풀어쓰기는 길어 이게. 여러분도 모아쓰기의 위력을 느끼잖아. 아들한테 문자 보내봐. 한 글자로 오잖아. 모아쓰기 위력이야. 딱 한 글자만 찍어버리잖아. 엄마에 대한 대답은 한 글자면 충분해. 이거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훨씬 경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 세옹지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자를 만들었음에도 그게 혁명으로 이르지 못했던 거는 동아시아의 모아쓰기 문화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자였었죠. 모아쓰기 문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절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문자를 찍을 때는 모아쓰기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풀어쓰기보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목판으로 찍어서 인쇄를 하는 문화인데 그리고 이 동아시아 아니 서남아시아나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암송해서 새기는 문자예요. 옮겨 쓰는 문자예요. 서사하는 문자예요. 이 서사하는 문화입니다. 암송이라는 건요. 흔히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물병에 있는 물을 이쪽에 이렇게 옮겨 붓듯이 그대로 옮겨간다. 구랍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가족오락관 벽과 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좀씩 바뀌어가. 그게 암송 전통이 있으면 느리게, 그러니까 그 변화폭이 적을 수는 있어도요, 똑같이 몇백 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문화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민족이나 문화가 달라. 그러면 이 편차가 생깁니다.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전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다가 뭐 부가되고 주석을 붙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암송할 때는 그걸 갖다 붙여도 어디를 붙였는지 잘 몰라. 그 다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원판을 찾기 어려운데 목판으로 인쇄를 해버리잖아요. 언제 찍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찍었다라는 게 꼭 안 나오더라도 그때마다 시대마다 찍는 방식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연대 추정이 정확하고 이건 동시에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 누가 조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연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 전통은 경전들은 이쪽보다 분명히 늦어요. 하지만 이게 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고 이쪽 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방 불교의 니까야가 우리 한역 불교의 사아함보다 더 정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이 더 바뀐 겁니다. 율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는 전래되면 그냥 그대로 이게 한 사람이 못 바꾼다니까? 내가 바꾸고 싶어. 그래도 이건 책으로 복사된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머리 굴려서는 못 바꾼다니까? 그런데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암송하면 있잖아요. 그걸 암송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더 이득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가잖아요. 이거는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좋은데 이 동네에서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 나쁜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뀌어가. 그래도 바뀌어가. 그런데 이쪽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 불교에 있는 문헌들이 절대연대가 확실하고 번역한 걸로 절대연대를 잡을 수 있어요. 절대연대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더 고본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게 많다고. 이쪽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이쪽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찍히면 못 바꾼다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데 최대의 문제점이 있어요. 중국 불교 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문하고 산스크리트어는 너무 언어적 차이가 커서 이게 완전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 아니면 한문을 일본어로 번역해. 이거는 유사 언어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아마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빨리 문헌을 빨리어에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빨리어 문헌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번역한 걸 봅니다. 안 그러면 대만 사람이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걸 봅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 번역도 자 봐봐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어로 한문을 번역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저런 식의 문제에서는 이건 유사 언어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글에서의 단어들도 대부분 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거를 영어나 히라보로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못 받느냐. 번역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말의 알딸딸함을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직시하고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불교에서 이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번역은 마치 음식을 씹어주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유식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분은 줄 수 있지만 그 맛을 느끼게 해줄 수는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빨리어나 티베트 문자는 원 문자랑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이게 만약에 영어나 히라보하고는 안 통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빨리어나 안 그러면 티베트 문자는 이게 인도 말이면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추해낼 수가 있어. 대충.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문헌을 사실은 한문 쪽에서 갖고 있어요. 오래된 게 확실한 문헌. 손 안 탔다고 생각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한문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원형을 다시 뒤집어내기가 어려워. 이쪽은 어디까지 손 탔는지를 모르겠어. 문헌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네 거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율장 같은 걸 예를 들면 율은 어떤 생활 규범이거든요. 동아시아는 인도하고 문화권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제정하신 대로 해놓으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도에는 하복만 있었는데 동아시아로 오면 승복이 하복이 없다.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인도에는 당연히 하복만 있지. 더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 풍습이 바꾸니까 율장은 모셔둔다고. 바꾸질 않아요. 그대로 모셔도.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생활하고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 맞잖아요. 이제 시대가 좀 지나갖고 안 맞잖아요. 조금씩 바꿉니다.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몇백 년이 쌓이면 쭉쭉쭉쭉쭉 바뀌어가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특이한 놈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은 사라진 실크로드 불교입니다. 서역 불교. 저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땅에 묻히면 안 썩어요. 왜? 사막이잖아. 불사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이라가 피라미드 안에만 들어가야 미이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근처에서도 미이라가 많이 돼요. 왜? 수분 건조율이 부패율보다 빨라요. 사막이니까. 건조가 빨리 되면 여기가 쫙 건조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걔네도 미생물도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막혀버렸어. 그러면 그냥 미이라가 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도 미이라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왜? 그래서 조건이 그러니까. 그러면 종이 같은 걸 묻었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 썩어요. 그리고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이 중앙아시아 이 실크로드 쪽이 문화가 고도로 예전에는 이쪽이 고도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왜? 동서 문화가 교류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견문을 넓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또 새로운 변수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붓다를 불이라고 음사하거든요. 붓다. 불. 그 다음에 승가를 승이라고 음사를 해서 이걸 승님, 스님이 돼. 이게. 그런데 이게 다 중앙아시아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중앙아시아의 발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은 막바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필터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필터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대단한 필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넣는데 이게 염소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생수 같아? 라고 하는 정도의 변화를 주는 무언가가 있었어. 그게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서역 불교예요. 실크로드 불교. 실크로드 불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다음 시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다 됐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밖으로 인도 밖으로 퍼져나가는 불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정통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왜 정통을 저들은 더 주장하느냐. 실제로는 종갓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은 아니더라도 2번은 된다. 우리가 2등은 할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2등인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2등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신라나 이런 데서도 발견이 돼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권에서 사실은 저런 이야기들이 다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발전하는 데는 지금 인도하고 가장 붙어있는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 물론 파키스탄 쪽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쪽이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 전승이 없어졌지만 그쪽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